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20대 대선 당시 김건희 씨가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을 취재하던 YTN 기자에게 복수해야지 안 되겠네라고 말한 육성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일 캄보디아에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피해 접수가 잇따랐습니다. 그럼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내란몰이를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민중기 특검에 의한 고문치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자필 메모 아마 정성호 장관. 자료 요구를 안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질의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과열됐던 법사위 국정감사장. 추미애 위원장은 급기야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를 끄고 발언을 중단시키기까지 했는데요. 또 다른 국감장, 때 아닌 전화번호 공개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에요? 그 정도 대범하지 못해요. 좀 대범하게 참아보세요, 그럼. 증인 출석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일찌감치 국감장에 앉아 있었지만 과방위는 결국 속개 1시간 만에 정회됐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이틀 차입니다. 조금 전에 과방위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발언 먼저 들어보죠.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자동으로 면직, 그러니까 해임되고 난 이틀 뒤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루 뒤에 저를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노멀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예. 정치적인 체포라는 주장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체포됐었을 때 두 가지 의문점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갑자기 체포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인데 이런 혐의를 가지고 체포를 할 만한 사안인가? 이런 것들이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진숙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체포적부심 조사 결과를 받아서 석방이 되기는 했지만 이런 정치적 의도 없이 과연 이런 사안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인 것인가에 대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져온 파급 효과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저처럼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논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에도 있을 거고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도 혹시 내가 이런 얘기할 때 경찰에 체포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선에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근데 우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가 경찰이나 뭐 다른 국가기관에서 단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사람에 대해서 그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고 결국엔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서 체포영장 심사를 받아서 물론 뭐 이진숙 피의자를 대면하고 발부되는 영장은 아닙니다만 법원의 판사가 서류를 다 검토하고 이 정도로 지속적으로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해서 체포영장에 서명 날인해서
발부를 해준 것이고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 안 하는 것 자체도 본인의 직무를 소홀히 하는 거로 인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을 갖고 정부나 뭐 정부의 하수인에 의해서 자기가 마치 불법적으로 체포를 당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약간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요, 저희가 제목을 이진숙 체포 두고 과방위 격돌이라고 붙였는데 방송 직전에요.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질의 중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문자를 나눈 걸 공개하면서 또 실랑이가 벌어졌고 국감이 정회가 됐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맨 위쪽에 휴대폰 번호도 그대로 노출이 했는데 저희가 흐리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 내용만 딱 봐서는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게 국감장에서 스크린에 띄워서 해야 될 이야기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 그래서 도대체 이게 오늘은 이 과방위가 이진숙 전 위원장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여야 의원 두 사람이 지금 과방위 상황을 덮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일단 양 당사자의 이야기는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우영 의원이 이 문자의 전후 관계, 맥락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박정훈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소상하게 일단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 문자 그리고 국감에서의 상황 등에 대해서. 그래서 김우영 의원의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오늘 과방위 국감이 오늘이 10월 14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한 달도 훨씬 넘은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9월 2일과 9월 5일인데 9월 2일은 그 과방위 상임위에서 방통 관련 그 법안이 이제 통과된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박정훈 의원 자신은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제 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가면서 김우영 의원이 또 뭐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예. 본인이 그냥 참고 나갔다. 오후 상임위 시간이 됐는데 보통 상임위는 여야 의원이 이제 그 함께 있는 공간이 조금 분리돼 있습니다. 뭐 공간이 여의치 않을 때는 함께 이제 상임위 시작 전에 모여 앉아 있기도 하는데요. 예. 그래서 분리된 공간인데 본인들 야당 의원들이 있는 곳에 김우영 의원이 들어와서 전화 통화를 하길래 나가달라고 했더니 이제 시비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나가라고 하느냐 하면서 멱살잡이부터 굉장히 험한 말이 오고 갔는데 서로 기분이 안 좋았겠죠. 예. 그래서 박정훈 의원의 설명은 제가 박정훈 의원 설명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명을 하지 않고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2일 당일날 저녁에 박정훈 의원이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전화번호를 얻어서 박정훈 의원입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없었고 그 다음 날 과방위 상임위여서 9월 3일이 되겠죠. 그날 본인의 이제 처가 관련된 뭐 영상과 이야기를 틀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황당했다는 거죠. 본인 입장은. 예. 그래서 이제 9월 5일 날 이런 문자를 보냈고 본인도 화가 나서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또 김우영 의원이 이와 비슷한 문자를 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는 지우고 본인의 전화번호가 노출이 된 이 영상을 국감 스크린에 한 달이 훨씬 지난 상황에서 올렸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김우영 의원도 분명히 할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전후 맥락에서 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서로의 입장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국감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감장에서 지금 과방위 굉장히 중요하고 첨예한 이슈가 몰려있는 그런 상임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감의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판단만 드립니다. 예, 다소 김유정 의원 설명을 들어봐도 좀 과거에 있었던 감정적인 부분까지 오늘 조금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국감 두 번째 날이죠. 이 정도로 나가면은 글쎄요. 올해 국정감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아주 유명하게 기록될 그런 국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유명하다는 얘기는 뭐 영어에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만은 좋은 의미에서 유명한 거하고 악명 높은 그 유명한 것도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아주 최악의 악명 높은 국감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오늘 이런 그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저렇게 국감 상임위 현장에서 저렇게 이 갈등 모습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나왔다. 보는 국민들이 차마
이 표현을 못할 정도로 참 딱하죠. 왜 부끄러운 것은 우리 몫이야 됩니까? 왜 국민 몫이야 됩니까? 아마 이것을 지금 설명을 했던 김유정 의원님도 참 당혹스럽게 설명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박정훈 의원이라는 이름이 나왔을까요? 오늘 오전에 아마 소통관에서 한 그 기자회견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김현지라는 지금 이 정권의 아주 초실세에 관련된 경비 동부연합과 연관이 돼 있다 판결문에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 공동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뭔가 박정훈의 입틀막이라든가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의도에서 한 달 전 두 사람 간에 뭐 멱살을 잡건 안 닿건 그거는 국민들이 알 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꺼내서 얘기를 할 정도로 딱한 모습이 연출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올 국감이 정말 헌정사상 최악의 국감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과방위 국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의 시간에 이런 화제가 된 게 있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예요. 지난 2021년 20대 대선 때 김건희 씨의 육성 녹음이 나왔습니다. 허위 이력 의혹을 취재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복수를 언급했습니다. 말꼬리 자꾸 늘어지지 마시고요. 내가 이래서 통해서 그럼 받을까요? 이 기자는 완전히 저 어떤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네. 시청자들한테 일이에요. 시청자분들한테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지. 아니. 내가 저기 공무원입니까? 내가 공인입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 받아야 돼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아니 그럼 잘못 기자 안 할 것 같아. 기자님은 다 파볼까 하면 나도 한번 그러면은 잘못 기자한 거 없나? 뭐 조금 이력서를 돋보이기 위해서 낸 거고 이걸 무슨 뭐 범죄나 무슨 뭐 도덕 뭐 굉장히 부도덕한 그걸로 몰면 안 되죠. 연락이 그럼 저도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저 때 이미 복수를 다짐을 했고 권력을 쥐고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YTN 기자가 당시에 김건희 씨의 허위 학력 관련 취재를 하는 도중에 아마 해명을 듣는 과정에 녹음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주 뒤에 김건희 씨는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광진 의원님, 예. 그러면 이 허위 이력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저 때는 인지를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유력 대선 후보의 부인이기는 했지만 또 남편이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내긴 했지만 본인이 공인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 못했던 거겠죠. 그래서 다소 이런 공격적인 취재에 대해서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대응의 정도는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유력 대선 후보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후보 부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관심이 많았던 시기였고요. 근데 지금 그것을 갖고 그 복수를 YTN 민영화로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그 여러 단계를 뛰어넘는 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YTN 민영화는 사실 2000년대 중반서부터 계속해서 논의됐던 겁니다. 외환위기 시절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공기업이 지분을 갖게 되면서 YTN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조의 변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거 차라리 민영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도 민영화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 보도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 시절에 YTN을 민영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아무리 국정감사에서 나온 의혹이라고는 하지만 그 단계를 입증하는 것은 여전히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예, 김은영 위원은 이 육성 녹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2021년 12월에는 국민의힘의 그 대선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유력 후보가 아니고 아예 뭐 11월 경선에서 당 후보로 확정이 된 상태였고 그리고 지금 녹취 파일을 보면 이게 무슨 범죄냐 그러는데 공인이 아니고 사인이라도 저건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어떤 강사나 뭐 교수로 지원을 하면서 허위 학력 등을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면 그 교수 임용이나 강사 선발에 관한 그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 방해죄예요. 그러니까 범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피고인은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상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2주 후에 이루어진 사과 기자회견은 사실은 누가 써준 걸 읽은 겁니다. 대신 써준 사람 누군지도 아는데 뭐 하여튼 그건 본인의 진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남이 써준 걸 대신 읽은 기자회견에 불과했고, 저거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YTN의 민영하고 무슨 관계냐. 사실은 지금 시기를 확인해 봐야겠는데 아마 저 무렵쯤에 당시 윤석열 후보의 YTN 민영화가 대선 공약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악감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못 볼 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노정면 의원도 이 녹취를 공개하면서 YTN 매각과 연결을 지어서 의혹을 제기한 거거든요. 이 녹취 파일의 파장이라고 할까요? 어디까지 좀 번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내용으로 봐서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씨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반성 사과 기자회견 할 때, 그리고 지난번에 민중기 특검에 출석할 때 아무것도 아닌 제가 막 이렇게 말할 때와 이 기자와 통화하는 목소리, 야누스의 두 얼굴 같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정권에서 지난 3년간을 되돌아보면 뭘 하든 항상 그 이상이었잖아요. 그리고 공사 구별이 안 되는 부부였지 않습니까? 해군 함정으로 다금바리 술안주 날르고, 그다음에 종묘를 카페처럼 사용하고, 또 이재정 의원이 외토기 국감에서 밝힌 바대로 소위 퍼스트 독을, 반려견을 대사관 통해서 뭔가 의전까지 챙겨라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사관에서 아마 그런저런 어려움을 얘기했기 때문에 함께 동반해서 프랑스 가지는 못했겠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 그런 제가 열거한 사건들은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겁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YTN을 소위 팔아 넘기기까지 이 정권에서, 지난 정권에서 본인의 어떤 YTN을 대상으로 한 이 복수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YTN은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거의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허위 이력을 기재해놓고 돋보이고 싶었다라는 그 말을 여전히 반복한 거 아닙니까? 사과문에서도 반성 기자회견에서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반성의 기미도 없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마음이 여전히 지속이 됐던 것이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없었던 가운데 YTN을 매각하기까지 저는 일련의 상황들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정면 의원이 제기한 이 문제는 적어도 매우 합리적 의심은 드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동훈 의원님. 예, 여기 복수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저런 그 지적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좋아, 그럼 나도 진짜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라는 의미에서 그 뒤에 YTN이 유진이라는 기업으로 매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YTN을 매각을 해서 그게 꼭 그 복수냐라고 면밀하게 따져보면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YTN의 소유 지배 구조가 바뀐다 해서 지금 저 김건희 여사와 지금 언쟁을 하는 그 기자의 아주 막대한 타격을 받거나 그런 것은 이것을 면밀하게 따져보아가지고 복수를 하는 게, YTN을 매각을 하는 게 저때 나오는 복수일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매각을 하면요, 사장을 비롯해서 정말 최고위층 몇몇 분들이 바뀌지만 기자들의 어떤 신분이라든가 이런 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 경험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YTN을 가보면요, 이 매각에 대해서 아직도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매각이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주장할 노정면 의원이 사실은 YTN의 노조위원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부당함, 이것을 아마 앞으로도 파급 효과를 생각을 할 것입니다만은 실제로 매각을 원천무효로 하기에는 이미 버스가 완전히 떠나갔다. 이것을 그 당시에 이 매각에 참여했던 기업이 유진뿐만이 아니라 몇 개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이 지금 이거 유진에게 먼저 팔기를 결정을 하고 우리가 들러리 선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진에게 이 매각을 원천무효한다라는 사태까지 번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건 막대한 손배소 소송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또는 이 노조 차원에서 어떤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크게 근본을 휘둘리는 그런 상황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의 언론 대응 방식에서부터 또 YTN과의 또 연관성까지 이 녹음 파일에 대한 평가는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김건희 씨 측과 통일교 측의 연결고리라고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첫 공판기일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씨가 명품 선물을 준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청탁 의도가 없는 단순 전달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영남 의원, 이거는 좀 죄를 줄여보려는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그 알선수재가 성립이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뇌물죄 같으면 뇌물을 받는 사람이 공무원인 것을 알면서 중간에 전달한 사람도 이제 뇌물을 전달한 증례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의 영부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알선수재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 청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떤 고가의 명품을 단순 전달만 했지 어떠한 청탁이 오고 가는지는 몰랐다고 주장을 하면 자기는 처벌 안 받겠다, 이제 빠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범행은 부인하는 취지고 자기는 단순 전달자의 역할만 했다라는 것인데 글쎄요, 건진법사가 통일교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통일교가 저 수천만 원씩 되는 그 목걸이나 명품백을 왜 주는지 취지를 전혀 모르고 단순 전달만 했다는 거는 과연 저게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변명인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예, 정광기 의원님, 단순 전달자 이 주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죄수의 딜레마가 본격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엔 애초에 목걸이는 분실했고 전달한 적도 없다고 했지만 특검의 조사 결과 사실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전성배 씨의 가까운 사람이 그 전달하기 위해서 실제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했었다는 방문 기록 이런 그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성배 씨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형량을 최소화해야겠다라는 욕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단순 전달자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이게 세상 인심이겠죠. 또 하나는 왜 김건희 여사는 이런 물건들을 받았을까라는 예.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다시 한번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이 대통령 부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공적인 자리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사실 어떤 변명의 여지 없이 처벌받아야 될 사안이겠죠. 예, 다시 국정감사 이야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국감 중에 오늘도 의원들 사이에서 반말을 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신동욱 의원이 그 주인공인데 두 사람이 무려 20살 넘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상 보시죠. 장관님, 최근에요. 우리 존경하는 서영교 포인트를 세 가지 지적했습니다. 조용히 해! 왜 반말을 자꾸 하세요? 시간을 주셔야죠. 왜 반말을 하세요? 왜 혼자서만 계속 반말하세요? 연생 안에서 막 반말됩니까? 원칙해 주세요. 원칙해 전하죠. 이게 보니까 법원 앞에 이마트점에 나도 초선이다. 나도 초선이야. 나는 옛날부터 너한테 말 내렸어. 여기 보면은 이 장면은 평론은 네 분께 여쭙지 않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법사위 장면이었는데요. 그럼 법사위 오늘 정성호 법무장관의 데뷔전이다라고 해서 또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오늘 뭐 검찰개혁 이슈 그리고 특검 수사 관련해서도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검찰개혁 관련해서 모두 발언을 뭐라고 할까도 관심이었는데 상당히 좀 원론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성호 장관은 사실은 장관 취임 전부터 또 취임 이후에도 상당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이른바 강성 지지층으로부터는 조금 약하다 뭐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대단히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가 바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지층이 원하는 뭐 강력한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약간 편향성을 띌 수 있는 발언은 오히려 뭐 장관 전반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겠습니다만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책임지는 부처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정치적 편향성이 담긴 발언을 삼가하는 게 맞을 거고 그런 원칙에서 정성호 장관이 오늘 국감 대비전에서도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로 모두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신동욱 의원이 정 장관에게 뭐 검찰 해체되면 지금 캄보디아 사태도 있는데 국제공조에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수사 기소가 분리돼도 검찰 갖고 있는 국제사법공조는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좀 원론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논란을 좀 최소화하려는 그런 전략일까요? 그렇죠. 국제사법공조의 주체는 검찰인데 이 전제 조건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라는 겁니다. 신동욱 의원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근데 지금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게 될 경우에 국제사법공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원론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정성호 법무장관은 그것은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1년 동안 한두 가지 불거질 게 아닐 겁니다. 지난 78년간 검찰이 운영되면서 갖고 있었던 뭐 네트워크라든가 수사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당장 분리할 경우에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민주당이 얼마나 논의를 했었는지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1년의 유예 기간 동안에 이렇게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그 책임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김건희 특검 조사 이후에 숨진 그 양평군 공무원 관련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을 특검하겠다라면서 법 추진을 하고 있는데 김유중 의원님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을 특검하겠다라는 얘기는 그냥 저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민중기 특검에서 애도와 이제 조의를 표했고요. 또 감찰에 준하는 내부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마당인데 그리고 향후에는 뭐 수사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특검을 하자는 얘기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정치 공방으로 몰고 가겠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 수사의 어떤 신뢰성을 흔들기 위한 그런 뭐 정략적인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안타까운 뭐 이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해서 유족들의 또 마음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2011년부터 2016년 공흥지구 개발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씨 일가가 아파트 개발했던 거 아닙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개발 부담금이 17억이 부과가 됐는데 다음에 그냥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영원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던 양평군청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혼자 독자적인 판단으로 지금 벌써 한 14년, 뭐 15년 전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30대 공무원으로서 17억의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라는 결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특검은 물을 수밖에 없던 것이고 이분이 이제 받아들이는 거는 개인차가 있으니까 본인은 굉장히 그 억울하고 뭐 힘들었다 이런 취지의 자필 메모도 있고 또 유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 합니다만 특검 자체적인 조사 결과를 좀 일단 들어보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또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 전반을 좀 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검의 어떤 강압 수사 이것을 특검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국민의힘 입장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 가능성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뭐 시청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이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 대목에서 민중기 특검 즉 김건희 그 특검의 이 먼지 털기식 이것은 바로 숫자로 증명이 됩니다. 지금까지 13명의 구속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9명이 김건희 여사 사건과는 관련도가 매우 떨어지는 분들이 9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김건희 특검의 본래 취지 이거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야말로 아주 쥐잡듯이 먼지털이식의 수사가 진행되는 바로 그런 원천적인 특검의 무리한 수사, 강압 수사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목에서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 아쉬운 점도 제 눈에는 띄던데요. 다른 장관이면 몰라도 법무부, 법을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법 관련된 행정의 중심이 서는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내란 중식이라는 얘기가 지금 터져 나온 것은 저는 적절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내란 그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됩니까? 미리 재판 없이 그냥 내란이다 하고서 땅땅땅 치면 되지요. 바로 이 적절한 우리가 TPO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만은 바로 내란 종식이라든가 내란을 아직까지는 재판에서 최종 결론이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 언어 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그 국감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있었던 대법원 국정감사 하나만 짚어보고 백다앵커로 다음 이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합성한 사진이 오늘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치를 한참 잘못 배웠다라고 비판했고요.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도움이 안 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어제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국감장에서 연출되기에는 너무 수준이 낮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진을 합성한 것인데 어떤 논리적 연결점을 찾기도 어렵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냥 정말 사사로운 개인이 본인의 어떤 소셜 미디어 계정에 올려도 별로 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올리지 않을 만한 정도의 내용인데 현역 국회의원이 저런 합성 사진을 갖고 국감장에 출석한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자료로 흔드는 것은 뭐랄까요? 보는 사람이 창피해집니다. 예, 정광지 의원님. 사실 의혹을 제기하는 데는 단 한 문장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그 의혹을 해명하는 데는 아마 1000페이지가 넘는 책자로도 부족할 겁니다. 최혁진 의원은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4명이 비밀 회동을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지목되는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극좌 커뮤니티에서나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사법부의 수장을 저렇게 조리돌림식으로 비난하고 조롱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앞으로 최혁진 의원이 얼마나 더 오래 정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자기 정치를 뒤돌아볼 때 내가 그때 정말 너무했구나라는 흑역사로 기록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이슈는 백다앵커의 브리핑으로 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고문을 받고 숨진 대학생 박 씨가 마지막으로 가족과 통화했던 내용입니다. 그전까지 갔다 와야 된다고. 캄보디아에서 못 나간다는 한국에서 미얀마 보내서 일해야지.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지금 이 시각에도 구출을 기다리는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여야 모두 군사작전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총동원을 지시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강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력 대응에 나선 정부. 하루빨리 피해자들이 범죄 소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더욱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외교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80여 명이 현지에서 아직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의 핵심 의제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대통령이 피해자, 연루자 신속하게 송환하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좀 속도가 붙을까요?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 급격하게 늘어났고 올해는 지금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작년에 220명 정도가 지금 실종 상태라고 하니까 굉장히 늘어난 셈이죠. 올해는 더 늘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원래 캄보디아 정부가 조금 미온적이었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지금 이게 논란이 커지고 또 대통령 포함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발벗고 나서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소위 코리안 데스크 만드는 거에 예. 또 콧방귀도 안 끼다가 지금 이제 조금 더 전향적으로 태도를 갖췄다고 합니다. 원초적으로 캄보디아 이 수사 당국과 이렇게 좀 원활한 협조 관계가 잘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코리안 데스크도 사실 태국이나 필리핀 지금 2군데 정도밖에 없는데 몇 명 정도 나가 있나 보니까 3명, 2명 이 정도 경찰들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인력만 일찌감치 뭔가 자리 잡고 있었어도 조금 더 이 실종이나 이런 사태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내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에서 팀을 꾸려서 간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대통령께서 TF 구성하고 이렇게 됐다고는 합니다만은 이건 단순히 외교부의 문제만도 아니고 행안부, 법무부, 그다음에 국정원 총 포함해서 저는 이 대책회의가 좀 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캄보디아 당국과의 어떤 협조 관계를 빨리 원활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그리고 외교부에서 80명 정도 소재 파악 안 된다고 합니다만은 경찰의 통계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대체 이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의 그런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는 거라서 그 부분부터 정확하게 좀 실상을 파악하는 게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게 가장 좀 큰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공조 수사가 앞으로 잘 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거든요. 캄보디아가 저개발 국가로 또 분류가 되고요. 사회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 국가들이 인터폴이라든가 이 공조 수사가 상당히 애를 먹는 그런 그 국가들이라고 이 수사기관에서는 벌써 진작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국 또 필리핀 지금 이제 3번째로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글쎄요 작년부터 수백 건이 넘는 납치 실종 신고가 있으면은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 하는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말은 참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언제 이 심각성을 알았냐 하니까 우물쭈물 하더니 지난주부터 이 심각성을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국감 발언, 이것은 참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백 명이 될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지금 감금을 당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요. 여기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떨어진 이 정치권의 신뢰를 만회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이거를 우리가 삼아야 된다. 그래서 명칭이 어떻게 됐든 간에 여야 합동으로 대책 기구를 세워서 이번에는 이제 외교부 정말 능력이 아직까지 국민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외교부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인터폴이라든가 공조수사 이게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그 상황임을 여야가 공히 지금 인식을 해서 이번에야말로 떨어진 신뢰를 정치권에서 회복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20건이 납치 감금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한국인만 따졌을 때요. 그리고 올해는 8월까지 330건입니다. 올해는 한 해 전체가 아니라 1월부터 8월까지만 지금 330건 이 수치입니다. 정광지 의원, 이게 접수된 게 이렇다는 것이고 실제 피해 사례는 지금도 오늘도 많이 신고가 접수가 된 걸로 봐서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범죄 통계를 놓고 보면요. 이른바 암수 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범죄를 말하는데
이게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는 암수 범죄 비율이 무려 28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한 건의 마약 수사가 적발됐다면 28건의 적발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가 얼마나 암수 비율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통계상으로 잡히지 않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20대 청년이 이렇게 무고한 사망 사건이 밝혀진 이후에야 여러 관련 접수가 되고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피해의 영역에 놓여 있다라고 인식하고 더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예. 경찰도 조금 전에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신속 수사하겠다. 그리고 사전에 차단하는데 총력 대응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내에 코리안 데스크, 그러니까 한국인 경찰이 직접 현지 수사기관에 들어가서 같이 공조를 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하겠다 등등 신속하게 우리 국민을 송환하겠다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오늘 주무부처 장관들이 출석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여럿 나왔습니다. 한국인 피해의 사망자에 대한 부검에도 참여한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진행이 좀 잘 안 됐습니다. 법무부가 사법공조를 요청해갖고요. 3차례 정도 화상회의도 했습니다. 부검에도 저희가 참여할 예정이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도 수사관도 좀 파견할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통일교 부탁받아서 캄보디아 ODA를 지원하면서 국민의 재해동포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주재관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네, 올해도 증원 요청이 있어서 증원 요청에 적극 응할 계획입니다. 코리아 데스크를 캄보디아에도 설치해서 우리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지키라는 특별 지시가 있으셨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법무부는 검사와 수사관을 캄보디아에 직접 보내서 숨진 대학생 부검에 참여하겠다라는 계획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 현지 범죄 집단 수사에 우리 수사 당국이 좀 관여라고 할까요? 공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공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검사나 경찰관이 캄보디아에 파견을 간다고 해서 수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나라 영토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한 팀으로 팀을 꾸려서 수사를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른바 업저버 내지는 참관인의 자격입니다만 부검에도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피해자의 소재를 발견했다고 하면 우리나라 쪽에서 캄보디아의 경찰이나 어떤 수사기관의 사람하고 같이 이동을 해서 적이 있으니까 저기에 있는 사람을 구출하고 관련자들 범인들을 체포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일을 합니다만 우리나라 공무원이 단독으로 거기서 어떤 범인을 체포하거나 타인의 주거나 사무실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꺼내올 수는 없죠. 예. 캄보디아의 주권을 침해하는 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죠. 검사 출신이시니까. 흔히 이제 국제 공조라고 하면 우리 법무부가 우리 외교부를 통해서 우리 외교부가 캄보디아 외교부를 통해서 그럼 캄보디아 외교부가 캄보디아 법무부 이렇게 외교부와 법무부를 계속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게 국가별로 서로 협약을 체결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검찰청하고 다른 나라의 최고 수사기관하고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바로 자료나 이런 거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캄보디아하고 그게 체결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제사법공조는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특히나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 그 절차나 단계, 시간을 확 줄일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사전에 협약을 체결을 해놨어야 가능한 거죠. 별도의 협약이 체결돼 있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좀 서둘러서 협약을 맺고 빨리 추진하는 방법도 가능은 하겠네요.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대응한다고 하면 가능하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이른바 갑을 관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불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장기간 협상을 이어가는 게 내용적으로 보면 뭐 응하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미국이 강대국이라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와 캄보디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사실은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른바 우리가 갑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나서면은 금방 그런 어떤 협약이 됐던 캄보디아 쪽의 협조 공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인데요. 이게 뭐 갑을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냉엄한 국제사회의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캄보디아를 이른바 도와주는 나라잖아요. ODA라고 표현하죠. 뭐 공적 개발 원조. 캄보디아가 우리 ODA를 받는 나라인데 이번에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평가 때문에 그럼 이걸 좀 ODA를 우리가 지원하는 걸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예, 저는 뭐 줄여야 한다 또는 이 캄보디아의 그 태도를 볼 전향적인 태도로 나오지 않을 때까지 중단해야 된다. 이런 예. 그 선언적인 액션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개발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대개는 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우리가 강대국이고 시혜를 주는데 너희들 왜 말을 안 들어? 이런 것은 말로만 굳혀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마치 우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때 마가 프로젝트의 S가 쉽빌딩 아닙니까? 바로 조선 산업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회담을 좀 유리하게 이끄는 전략을 썼듯이 지금 상황에서는 ODA를 반드시 이번에 제일 앞에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 포함해서 올해 대략 4천억 원대의 지원 또는 지원 예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GDP로 보면은 뭐 1%도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액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ODA라는 것은 비단 뭐 강대국이 약소국을 이 주는 어떤 하나의 미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 불특정 다수 또 우리 아이들도 저 포함이 될 수 있는 정말 이 하나의 대한민국으로서는 큰 국제적인 위기에 해결하는 방안에 ODA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중단하겠다라는 선언이 저는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협상 카드 또는 그렇습니다. 빨리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는 갖고 거군요. 있는 실행 가능한 카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경찰이 또 밝힌 바에 따르면 인천공항 그 출입 게이트까지 경찰관들을 전진 배치해서 위험한 출국, 그러니까 뭐 흔히 많은 청년들이 고수익 알바라고 해서 출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사전에 최대한 좀 줄여보겠다 이런 대책까지 지금 발표한 상황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오늘 모두 국정감사에서 관련된 질문이 나왔고 또 교육부까지도 대학생 관련이니까요 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캄보디아 실종 피해 대학생 실태를 조사하고 전수조사하겠다, 대응 방안 찾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방금 밝힌 인천공항 출국을 막는 것도 그리고 교육부의 이런 대책도 정광재 의원님 아예 애초에 사전에 한국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 좀 막아보겠다는 취지 같아요. 네. 최근에 뭐 청년 세대들이 뭐 좋은 일자리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고수익을 보장한다, 해외 근무에 매력이 있다라는 공고가 나오게 된다면 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기사화됐지만 버젓이 온라인상에는 그 텔레마케터를 뽑는다, 해외 고수익이 보장된다라는 식의 광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광고들에 대해서도 우리 그 수사 당국이 검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문제가 될수록 필요한 것은 가정 내에서도 분명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가정 내에서도 가정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이런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들도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뭐 아덴만 작전을 예로 들기도 했고요. 군사적으로도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 또는 아이디어 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지 또는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을지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 그 감금돼 있고 실종된 우리 국민들을 찾아서 송환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죠. 그럼 마음은? 예. 마음은 너무나 이해가 되는 그런 발언들입니다. 의원들도 오죽 답답하면 그런 아이디어를 쏟아냈겠습니까만 아덴만 작전하고 이건 또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 국토 캄보디아 그 영토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감금 이런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범죄 단체가 파악된 것만 해도 한 50여 개인데 숨어 있는 건 얼마가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이고요. 또 수사나 이런 걸 시작하면은 풍선 효과가 돼서 동남아 다른 지역으로 막 이동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예. 그러니까 이 소재 파악도 사실상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캄보디아의 어떤 군이나 정부 차원에서 군경의 어떤 협조 없이 이게 우리 군을 투입해서 막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디어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수사 당국과 원활한 협조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은 앞서가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부끼리 만약에 협력이 잘 될 수 있다면 이것도 뭐 하나의 보관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범죄 단체도 너무 많은 데다가 아까 지금 인터넷이나 SNS상의 광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최근 또 보니까 이 사회적으로 지금 국가 간에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보니까 어떤 조항이 추가가 됐냐면 괄호 열고 감금 없음 이런 얘기까지가 붙어서 지금 이 유인하는 광고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니까 범죄는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이고 있다, 발빠르게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 간의 조율이 필요한 문제라서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낮다.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남 의원님. 우리가 이 프로그램 초반에 왜 최혁진 의원이 합성 사진을 들고 뭐 국감장에서 한 거를 갖고 참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평했습니다만 아니 심정적으로는 뭐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어떤 발언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기본은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 아덴만의 여명 작전은 그게 어느 나라의 영해에도 속하지 않은 공해상에서 작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게 소말리아의 영해 안에서 있었다면 그런 작전을 못 펼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영해 침범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더군다나 캄보디아 국토 내에서 군사작전을 운운하는 것은 글쎄요 이게 무슨 인기를 얻기 위한 깜짝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수준이 너무 점점 낮아지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 국회. 급박하게 정부 부처가 돌아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책임 소재를 상대 탓으로 미루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ODA 사업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에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제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에 캄보디아에서 2023년 21건이었던 감금 신고는 2024년 221건으로 10배 증가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주기 바랍니다. 김동원 의원님, 지금 뭐 전 정부 탓, 현 정부 탓 할 때가 아니다라고 여러 번 지금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 양당 모두 조금은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2024년이면은 윤석열 정부 때였죠. 그때부터 사실 비상등은 켜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한정혜 정책위원장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 정도에서 그쳐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돌리면요, 이것은 오히려 이 사태 해결은커녕 여야 간의 어떤 이 후진적인 모습을 그대로 내라 비치는 상황이니까요. 저기서 끝내야 됩니다. 저 정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야가 떨어진 신뢰 추락을 극복할 수 있는 지금 하나의 대형 이슈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외교력을 시험대에 지금 올려놓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여야가 상설기구든
아니면 임시로 TF든 여야 이름으로 지금 대응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 정치권이 해야 될 숙제고요. 저렇게 윤석열 정부 얘기가 두 번 다시 나오면은 오히려 사태 해결에는 마이너스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김희중 의원님.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뭐 마음 같아서는 아니 ODA 그렇게 캄보디아에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교 로비까지 받아가면서 ODA 퍼주고 겨우 지금 이런 상황에 봉착했느냐라고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국민의힘도 나름 그럼 올해는 왜 이렇게 늘었냐 뭐 할 말은 얼마든지 서로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정부에서 신경 못 썼던 게 맞는 것 같고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런 심각한 상황을 지난주에야 파악했다라고 하는 것도 질타받아 마땅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 정권, 이번 정권 서로 탓하고 있을 게 아니고 서로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에 외교부가 파악한 80명 소집 파악 안 되는 우리 국민들 어떻게 찾아서 송환해 올 것인가. 대통령은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뭐 빨리 송환해야 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서로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대사도 빨리 임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어있는 상황이니까. 예. 캄보디아 대사관이 15명 있는데 주재관 1명, 협력관 2명, 이 3명이 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윤호중 장관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사도 빨리 임명하고 하여튼 이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서 수사력, 외교력 모든 것들을 전력 투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정치권이 내탓 공방을 서로 벌이는 동안에도 현지에 감금된 피해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현지에서 피해자 구조를 돕고 있는 선교사는 제발 오지 말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지금 2-3명 정도가 지금 구출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친구는 연락이 지금 저와 거의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아마 탈출하는 그 계획이 탈로가 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오지 마십시오. 제발 속지 마십시오. 여기 와서 구출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먼저 오지 말아야 됩니다. 예, 한국에서 먼저 오지 말아야 된다. 안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현지에 있는 선교사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네 분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로텐더홀 연결해서 법사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예, 오늘 정성호 법무장관 국감 데뷔전이라고 해서 관심도 많이 모아졌는데 이틀차 오늘 국감, 법사위 국감 어떤 질의가 오가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그 진술 조작 회유 시도했던 사건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 같고 그 외에도 한덕수 내란 가담 CCTV 영상이라든가 또 유동규 관련된 진술 조작 의혹 여러 가지가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번복 그 공방도 오늘 벌어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출석을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그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내용인데 뭔가 이걸 정치적인 공세로 버텨나가고자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더 중요한 쟁점은 뭐냐면 왜 설 모 변호사가 그 피의자와의 관계에는 불신이 쌓이고 검사와 그렇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특수관계가 되었느냐. 오히려 더 그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변호사가 그렇게 검사 편이 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피의자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해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 그 상황이 저는 더 주목을 받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습니다. 어젯밤에
국감 종료 무렵에요. 한 11시 넘어서로 기억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한덕수 회동설 이건 사실이 아니다 다시 명확히 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2번에 걸쳐서 입장을 발표했지만은 한덕수 총리를 만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뭔가 답변을 한다고 한 것인데 그 내용도 보면 의혹의 당사자들과 그런 의혹의 만남 또 회동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덕수를 꼬집어서 한덕수라는 인물을 그 시기 의혹의 시기 외에도 만난 적이 없다라는 단계까지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없었던 걸 보면 저는 아직도 여전히 그 의혹은 남아있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야당이나 또는 민주당 내에서도 과도한 제보, 근거가 없는 제보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강행에 야당은 대법원장 감금 사태다라고 하면서 또 날을 세웠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본인이 증언도 거부를 하고 증인 선서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좌석에 일시 앉아 있다가 떠났는데 그게 어떻게 감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일정 시간 보냈던 이유는 어떤 그 동행 명령의 대상이 되거나 고발의 대상이 되거나 탄핵 소추의 그 사유가 될까 봐 그걸 두려워서 본인이 스스로 자리에 앉아 있다 떠났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감금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소속 최혁진 의원 이야기인데요. 어제 국감 자리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대법원장을 합성한 사진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국감 본질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장면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기발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그 대법원장을 그렇게 못 오게 해도 되느냐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혁진 의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이 정치 행위를 해놓고 사법의 독립을 핑계로 출석하지 않는 그런 태도,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 그리고 과거 친일 행적이라고 볼 만큼의 이런 판결 사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비판을 하고 풍자하게 해서 만든 그런 내용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그걸 비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좀 절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 의원의 주장에는 또 이런 그런 합성 사진을 꺼내든 그 정도 수준까지 간 것은 법사위가 너무 치열해졌다. 너무 좀 경쟁이 또는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런 게 배경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사안을 떠나서요. 여야 격돌이 계속 벌어지고 고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법사위 괜찮나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웬만하면 서로 화합하고 또 건전한 토론을 통하고 또 뭔가 좀 포용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 의원들이 윤석열은 내란범이 아니다라고 지금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개혁 법안이 있으면은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 내내 매미떼와 같은 소리로 의사진행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또 이렇게 좀 투쟁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제발 좀 국힘이 좀 자제를 해주면 저도 좀 존중을 해주고 싶은데 어쨌든 국힘이 그 반성하지 않더라도 좀 더 신사적인 방법 또 좀 더 품격 있는 방법 없을까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신사적인 방법, 품격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 이제 대법원 현장으로 직접 가서 국정감사를 진행하시는데 내일도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할 것 같고요. 내일은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일은 주로 현장 검증 위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질의 응답 과정도 있을 텐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 과연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태도를 보일지 아닐지 이 부분은 내일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상황 저희도 한번 지켜보고 또 이 시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요. 지기현 부장판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아무튼 대법원은 지기현 판사가 10여 차례 접대받았다는 증빙이 전혀 없다라면서 말을 아끼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 어떻게 좀 밝혀져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주기현 판사는 3번에 걸쳐서 진술 내용이 바뀝니다. 삼겹살, 소주만 먹는다. 술집에는 갔지만 사진만 찍고 나왔다. 또 나중에는 또 술을 2잔만 마시고 나왔다. 라는 거짓말을 하고 또 휴대폰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그 장소가 유흥주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닌 것처럼 또 그 내용을 애매하게 보도를 하는 이런 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부분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밝혀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를 해주면 그걸 토대로 감사를 제대로 다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공수처가 신청하는 또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이런 법원의 모습, 이것은 하루빨리 좀 시정이 되고 제 식구 감싸기로 나가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 중에 국정감사 답변 거부하는 것 그리고 위증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어제 국감 과정에서 불출석하는 증인들 또 허위 어떤 증언에 의혹이 있는 증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일반론적으로 아마 그 문제를 제기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설은 또 혹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안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실제 대통령께서 어떤 의사로 그런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계엄 선포 전후에 대통령실 국무회의 그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담아주고 있어서 어제도 그리고 오늘까지도 계속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장면에 우선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본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평소 부정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현장을 나가려는 단전단수 지시를 위해서 현장을 나가려고 하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끌어당겨 앉히고 그 대화를 나누는 모습, 또 문건을 꼼꼼하게 살피는 모습, 이런 적극적이고 치밀한 모습들이 이건 적극적인 가담자가 맞구나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같아서 주의 깊게 봤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웃는 얼굴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의 목숨이 위험해질지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서 저렇게 밝은 표정으로 대하는 모습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소름이 돋는다고 할까요? 좀 윤석열 내각의 어떤 전반적인 수준, 인권 수준, 헌법 어떤 질서에 대한 존중 수준, 모든 것들이 참 뭐라고 그럴까요?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어제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변호인과 상의해서 이에 대한 CCTV 영상에 대한 또 설명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인데 윤 전 대통령 또는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좀 구체적인 물증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 보십니까? 예, 그동안에 내각 모두 자기들은 말렸다, 무관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수긍하고 또 어떤 내란 행위,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의결 종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공범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한 영상인 것 같고 아마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재판은 다 끝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부도 결국은 국민의 당연한 상식, 정서를 거부하지는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한 전 총리가 문건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취지로 앞서 국회에서나 헌재에서 증언을 했었는데 어제 영상을 보면 문건을 정확히 보고 이상민 전 장관과 짚으면서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도 있거든요. 이른바 계엄 문건이라고 언론에서는 표현하는데 이 문건도 재판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발표하기 전에 또는 발표 전후로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그것을 따라주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이 문제일 텐데 공범인 것이 분명히 확인됐던 그런 문서라고 보여지고 한덕수 총리가 그런 행동을 저질러 놓고도 내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 임명을 거부하고 또는 또 후보 내부 후보 바꿔치기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으로까지 나오려고 했던 그 뻔뻔한 모습, 그것은 참 치가 떨리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장재판부가 한덕수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지금 해당 재판부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법정 구속을 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그 CCTV 영상 속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 오늘 구속 심사를 받고 이르면 오늘 밤에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 전 장관이 심사에 앞서서 법정에서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들어갔는데 글쎄요, 법원의 판단을 우선 예상을 해보신다면요? 그 교도소의 그 빈방을 불법 체포할 그 정치인들을 집어넣기 위한 빈방을 준비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체포 대상자들 출국 금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검사 파견 문제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적극 가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거의 뭐 100%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박 전 장관이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뭐 중앙지검장, 고검장 출신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법정에서 어떤 소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나오고요. 그 오늘 밤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같은 얘기입니다. 앞서 CCTV 영상에 보면 그 국무회의도 참석한 인물 중에 한 명이고 또 대통령의 법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법을 조언하는 참모가 법무장관이다 보니까 계엄령 선포에 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국무총리 다음으로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윤석열 정권의 내각에는 영혼 없이 욕심으로만 가득 찼던 그런 내각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분명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는 앞으로 어떤 정권에서도 저런 사람들은 나오지 않게끔 이번에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바로 이것,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피해가 주요 의제였습니다. 검찰 출신이시니까요. 무엇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보십니까? 참 이게 우리 국내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의지대로만 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캄보디아 정부와 캄보디아 경찰이 움직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와는 달리 경찰과 경찰 간의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그 캄보디아 정부의 그 캄보디아 경찰의 협조 또 보호 노력을 촉구하는 그런 그 좀 협조를 당부하는 것, 그 외교 관계를 동원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급선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법사위에서도 관련 질의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성호 법무장관도 숨진 대학생 시신 검안에도 우리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하겠다라고 답변한 것도 저희가 앞서 전달해 드렸는데 혹시 법사위 차원에서도 지금 이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 문제에 관련해서 좀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준비 중인 게 있습니까? 예, 일단은 그 법무부 장관께 잘 대응해 주도록 부탁하는 일, 현재로서는 그 일밖에는 뭐 노력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정부 합동 대응단이 출국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추석 연휴 전에요.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검사들이 집단으로 수사가 끝나면 복귀시켜달라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수사가 과연 잘 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소유지, 그러니까 재판에서도 잘 공소유지가 될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 혹시 특검 내부 분위기 또는 검찰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그 성명서 파동이 난 뒤로 검사들이 이건 어디까지나 하소연 차원이었다. 우리들의 좀 힘든 정신 상황 이런 것들을 특검이 좀 알아주고 대국민 호소에 좀 나서주라는 그런 하소연 차원이었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하고 앞으로 수사에 계속 열심히 참여하겠다라는 다짐을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에 아무 말이 없는 거 보면 아마 안정적으로 잘 흘러갈 걸로 자기 역할은 최소한 다 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줄 걸로 그렇게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 쪽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또 구실 삼아서 앞으로 검찰 해체 때문에 특검의 공소유지도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펼치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내란 특검 또 김건희 특검 이런 것들이 잘 안 굴러가기를 바라는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그런 본인들의 욕심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 헛된 그 기대는 결코 채워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에 관해서 또는 공소 유지에 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박균택 의원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법사위 국감 중간에 국회 로텐도로 나오셔서 저희 연결 응해 주셨는데 오늘 저녁 그 밤까지 이어지는 국감 또 내일 국감까지도 계속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마이 에먼스 스페이스. 일상에 맞춰 취향에 따라 좋은 휴식은 에먼스럽게 에브리웨어 에브리 모먼트 에먼스.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놓친 수염? 질레트랩스라면 걱정 없지. 질레트 최상의 밀착 면도를 각질 속 숨은 수염까지 제거해 확실하게 밀착 면도. 하루 종일 깔끔하게.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인사돌 정말 고맙죠. 잇몸이 들뜨지도 않고. 좋죠, 인사돌. 잇몸 속부터 편해요. 잇몸이 편안하니까 먹을 때 걱정이 없죠. 인사돌 스위스 프모커가 획득. 써보면 알죠. 더 피플 라이프. 상조회사인데 이름에 상조가 없어요. 당신의 모든 라이프가 더 잘 되길 연구하니까. 올 라이프, 올 라이트. 사람을 연구합니다. 하얀 눈밭 같은 이 사진, 뭔지 짐작이 가십니까? 한 공공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에 쌓인 스티로폼 포장재 모습입니다. 명절이 끝나면 산더미 같은 선물 포장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곳. 이번 연휴는 유독 길어서 요 며칠 전국 지자체마다 특히 더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설산처럼 쌓인다, 이런 현장 관계자들의 표현이 과언이 아닌 듯하죠. 선물용 과대포장, 그중에서도 이 스티로폼이 주 원인인데 과대포장 단속은 내년 상반기부터인데다 공무원들의 현장 점검 정도로 이게 잘 될지도 의문입니다. 분리배출했으니까 재활용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기 쉽지만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많은 경우 소각 또는 매립된다고 하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대책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민생 국감을 외친 여야가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도 챙겨봐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딸, 목. 여보, 허리. 매일 듣는 말인데 마음처럼 잘 안 되죠? 이제 세라젬이 나설 차례. 우리 가족 척추관리 의료기기. 세라젬으로 집에서 쉽게. 세라젬. 위 건강이 필요한 순간은 매 순간. 위 건강이 필요한 매 순간. 위 건강엔 메스틱. 대한민국 넘버원 메스틱. 역시 프롬바이오. 뭐든 다 주고 싶은 게 아빠 마음이니까. 아이 픽업은 늘 제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역할을 전담하시겠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주범은 조선족 리광호이고 총까지 소지하고 있었다. 캄보디아에서 감금됐다 탈출한 또 다른 피해자 A씨가 JTBC에 알린 내용입니다. A씨가 전한 범죄단지 안의 실상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